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파운드리 SMIC 화웨이 포기했다. 화웨이 진짜 끝났다. 라는 주제와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로 좀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화웨이에 못 판다는 미국의 제재를 앞으로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좀 웃겨요. 미국의 제재를 받는 자국 업체 화웨이를 버리고 미국의 눈치를 결국 보는 것이죠. 자, 로이터와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SMIC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상관 국가의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SMIC는 또 규정에 따라 이미 화웨이에 계속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신청서도 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허가 없인 자국 기업인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거 딱 봐도 보여주기식 꼼수일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 SMIC는 중국 반도체 굵기의 핵심 기업으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 5위 업체입니다. 현재 14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죠. 대부분 작업 물량이겠지만 말이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내년에는 7나노 공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상태인데, 실제 SMIC의 매출의 20%가량은 화웨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SMIC의 이번 성명을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빼고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SMIC도 원칙적으로는 미 제재에 따라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SMIC가 미국의 제재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은 다른 속셈이 있을 확률이 정말 굉장히 높죠.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SMIC를 화웨이처럼 거래 제한, 즉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HSMC라고 22조 원 먹튀 사건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면 스마트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온 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중국 SMIC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화웨이와 지금 똑같아지는 겁니다. SMIC에 주문도 넣을 수 없게 되겠죠. 결국 이 제재를 의식한 SMIC가 미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백기투항해버린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SMIC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 정부 눈치 보기, 즉 떠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통신 스마트폰, 칭화유니 그룹은 반도체, BOE는 디스플레이, 샤오미는 가전, SMIC는 파운드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다 합치면? 어벤져스? 삼성전자가 모두 하는 일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베껴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가서 키우고 대만 엔지니어들을 뺏어와 키우는 기업들이죠. SMIC가 아무리 미국의 눈치를 보더라도 미국이 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주는 게 우리로서는 현재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미국이 저 기업들에게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피해가 올 거거든요. 특히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은 우방국이 편하게 살도록 양보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계속 주변국을 괴롭혀왔죠. 무조건 다 빼앗고 탈취하고 그리고 가져갑니다. 일본도 일본이지만 중국도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나라임은 분명하죠. 특히 중국의 이 천인 계획으로 우리나라나 기타 해외 국가들의 특허 기술 빼가기가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뽑히는 카이스트 교수를 몇 년 전에 돈으로 매수해서 기술을 넘기고 있다가 걸려서 현재 큰 이슈가 될 정도로 말이죠. 미국이 왜 이렇게 중국을 때리겠어요, 여러분? 바로 미국의 유학생들이나 미국 취업으로 위장해서 배우고 습득한 기술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국으로 유출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나라들이 위아래 다 있어서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기술 하나가
이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주가를 결정하고 그 나라가 미래에 더욱 빛나게 되냐 마냐는 결정하는 열쇠가 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런 제재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해서 중국이 생각하는 꿈을 철저히 부숴주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일본 소니가 브라질에서 사실상 망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때문인데요.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서 가동 중인 생산 공간을 결국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일본 소니는 성명을 통해 마나우스 생산 공장을 내년 3월 중 폐쇄할 예정이며 TV, 오디오, 카메라 등 제품 판매는 내년 중반까지만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는데요. 이에 따라 소니 마나우스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220여 명은 모두 해고가 됩니다. 안타깝네요. 소니 측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는 부진한 영업 실적 때문이겠죠. 인정하기 싫을 겁니다. 소니 측은. 그러나 소니 피처스와 소니 뮤직 등 다른 사업 부분은 영업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소니 측은 발표했는데요. 소니는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에 브라질에 진출했었습니다. 브라질 시장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나 같이 과거 한때 전자제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즉 한국 기업에 밀리는 등 시장 확대에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GfK의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은 평판TV가 삼성 38.8%, LG 25.3%, 소니 2.6%입니다. 75인치 이상 대형 TV는 삼성 63.6%, LG 27.3%, 소니 8.8%고요. 그리고 최신 제품들이죠. QLED, OLED TV는 삼성 78.8%, LG 19.5%, 소니 1.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브라질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업체들이 대형 TV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소니는 우리나라, 즉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데다 시장 활로를 뚫지 못해 결국 마나우스 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이죠. 아시겠지만 패널 기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패널을 사다가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TV 생산업체가 아닌 TV 조립업체로 전락한 것과 다름이 없죠. 소니의 이런 몰락에 반해 우리나라는 또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국내외 주요 세트사에 퀀텀닷 디스플레이 C 제품을 공급하며 양산을 위한 워밍업에 들어간 상태이고, LG 디스플레이는 연내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출하해서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무게 중심이 이제 액정 표시 장치, 즉 LCD에서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등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가운데 차세대 기술과 양산 경쟁력을 무기로 주도권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삼성이 LCD 공장을 최근 중국에 넘긴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고, LG 또한 OLED 및 롤러블 디스플레이 출하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일본 소니가 앞으로 이 TV 시장에서 설 길은 없어 보이네요.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만약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2차 파동이 거세지고 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5일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고, 미질병예방통제센터는 실제 감염자 수가 현재보다 10배 많은 2,6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잔불은 곧 꺼질 것이라는 글을 올려 낙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더미터에 따르면 25일 하루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184명을 기록했다.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들어 2만 명대로 줄었다가 6월 중순 이후 하루 3만 명대로 늘고 있다. 로버트 레드필더 CDC 국장은 이날 기자 전화 간담회에서 코로나는 무증상 감염이 많다며 현재 보고된 코로나 감염 한 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국민의 5에서 8%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인구수를 감안하면 최대 2,600만 명이 감염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25일 현재 감염자 수는 250만 명이며 이 중 12만여 명이 사망했다. 이는 올 11월 대선에 악영향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경제 재개를 추진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빨리 열었던 미국 남서부주와 일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CNN 분석에 따르면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자, 오클라호마주 등 13곳에서 지난주 신규 감염자가 그전주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이 주들은 대부분 여당인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트럼프 지침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일찍 경제를 재개했다. 이 13개 주를 포함해 지난주 30개 주에서 코로나 환자 수가 그전주보다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핵심 6개 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27일 6월 11일부터 6월 24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등 4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넘게 앞섰다. 나머지 두 곳인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애리조나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2.4%포인트와 4.0%포인트 차이로 트럼프를 눌렀다. 미국 대선에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중남부 지역에서 민주당은 서부와 동부 연안에서 강세를 보여왔다. 여론조사를 벌인 6개 핵심 경합주는 특정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 지역으로 승패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는 6개 주에서 모두 상대 후보보다 앞섰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주를 잃으면 승리할 길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핵심 지지그룹인 나이든 백인과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악화되는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핵심 지지그룹의 지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다. 더힐은 또 핵심 격전지 이외에 트럼프 캠프는 지난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오하이오주와 아이오와주를 방어하는 데 자금을 쏟는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두 지역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퀴닉대학 대학이 발표한 대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은 오하이오에서 1%포인트 차이로 트럼프를 눌렀다. 반면 트럼프는 최근 발표된 아이오와 지역신문 조사에서 1%포인트 우세를 보였다. 이밖에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힐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4개월여 앞두고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바이든은 현재 백악관으로 향하는 넓은 길을 갖고 있다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세를 점쳤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 맞추기에 공들인 끝에 한때 브로맨스를 과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는 이를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내가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던 아베 총리의 발언이 무색하리만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일본의 기대를 크게 비껴나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 이미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인사였다. 1989년 이 부동산 재벌은 일본을 미국의 피를 조직적으로 빨아먹는다고 비판하며 모든 일본산 제품이 2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또 대선 기간에는 우리가 더는 부담할 수 없다며 일본이 안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 8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꺾고 대선에서 승리하자 아베 총리는 세계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갔다. 불과 50일 전 뉴욕 방문 때 클린턴 후보를 먼저 찾아간 것을 생각하면 180도 달라진 태도였다. 아베 총리는 당시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추켜세웠다. 이때만 해도 아베 총리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았다. 일본 학자들도 두 사람의 브로맨스 조짐을 칭송하며 두 정상의 이런 관계가 미일 동맹의 견고히 유지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제럴드 커티스 미 컬럼비아대 일본 전문가는 아베가 일본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발언을 중단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들의 관계가 좋게 시작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도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나쁜 상황으로 흐르는 듯하다. 아베 총리의 계산이 엇나갔다는 것은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 발을 뺐을 때 이미 감지됐다.
당초 무역 장벽을 고수하던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TPP에 참여한 것은 획기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었다.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 일본의 TPP 참여가 필요했고, 일본은 자국 수출을 확대할 기회로 여겨 참여를 결정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어그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에 그치지 않고 수입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관세를 매기는 등 잇따라 관세 부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3년간 지속된 강달러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리플레이션 계획을 위기에 빠뜨렸다. 제프 킹스턴 템플대 도쿄 캠퍼스 아시아 연구소장은 트럼프에게 굽신거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다니 불쌍하다고 평했다.